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4주차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3월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까지 마지막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서 문제부터 보셔야겠죠? 40페이지에 있는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1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역시나 얘도 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그러면은 14번과 15번 모두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두 개 다 읽으면서 10개의 선지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6번 기억이 나왔을 때 풀면 되겠고, 17번 보기 문제니까 마지막에 푸는 문제,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 요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와서 문단 번호 먼저 매겨봅시다. 법률상 유언 1문단, 2문단 유언의 의사표시, 자 3문단 우리 민법, 4문단 상속, 5문단 유증이라고 나오네요. 자, 내려가서 6문단 유증을 받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문단부터 올라와서 내용을 읽으면서 14번과 1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문단 쭉 봤더니 첫 번째 줄부터 선생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자, 근데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통해 15번의 1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유증이거든요. 그런데 유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유언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사망이라는 일이 발생해야 돼요. 자기의 사망.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하고 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이라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5번의 1번 잠깐 볼까요? 자, 15번의 1번 가서 보시면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증의 효력도 생기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15번에 1번부터 일단 지우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와요.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을 통해 15번의 3번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유증은 어떤 거예요?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15번의 3번 볼까요? 자, 15번의 3번.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요거 말고 2번이다. 2번. 2번 봅시다. 2번 먼저.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지금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라는 말이 틀렸네요.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그냥 유언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5번에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3번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쪽 문단을 좀 봐야 돼서 그걸 좀 보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 헷갈릴 만한 게 뒤에 보면 수증자의 거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효한 거 아닌가요? 라고 수증자의 거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얘기만 하고 있냐면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거절이 해야 성립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건 뭐에 의해서만? 여기 보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사실 선생님이 낚였거든요. 낚여서 이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설명하면서 선생님도 고쳐놓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약간 이 부분에서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뒷부분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낚였어요. 근데 이거 낚이지 마시고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라는 것에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라고 했네요. 이 말은 15번에 5번 내용에 나와 있죠. 상대방의 승낙이 증여는 필요하다라는 말 나와 있겠네요. 쭉 내려가 보면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죠. 15번에 5번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도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내용 15번에 4번에 있거든요. 유증과 증여는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15번에 4번 보면 유증과 증여 모두 법률행위로 분류된다라고 했죠. 요건 맞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상속과 달리라고 했죠. 그러면 상속이 법률행위로 분류되지 않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15번에 4번은 요 상속과 달리라는 말이 맞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1, 2, 5번을 찾았고 2번이 답인지는 알겠지만 3, 4번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5번이 지금 먼저 풀리고 있고 14번은 아직까지 근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왜 아직까지 근거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또니 이 문단에 14번의 근거가 첫 번째 줄부터 나오네요.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가 14번에 5번에 해당하겠네요.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의사표시가 어떤 경우?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14번에 5번 볼까요? 자,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다? 틀렸죠.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서 이런 방식에 따라 해야 된다 라고 써 있으니까 14번에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와 달리라는 말이 나와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14번에 3번 내용에 해당해요. 자, 계약은 어때요?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럼 14번에 3번 가서 볼까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일치불일치네요. 그럼 요거 일치하는 거 찾는 거니까 맞는 말이니까 14번에 3번이 답이 되겠죠? 이건 맞는 거 찾는 거니까. 그럼 벌써 답이 나오기는 했어요. 나머지 내용들 더 틀렸는지도 찾아봐 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내용 한 번씩 더 읽고 3문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14번에 1번 내용에 해당하겠죠. 자, 언제든지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14번에 1번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틀렸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이제 3문단 맨 끝에 기억이 나오네요.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3문단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언이랑 유증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으로 지정하거나, 자, 이런 말,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공동 상속인 사이 상속 재산의 비율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유언은 여러분, 법에 정해진 것과 다르게 하면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유증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억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억, 유증은 어때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재산을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예로 가장 적절한 거 3문단을 읽었으니까 일단 기억 근처일 거니까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방식을 유언을 한다? 여러분 다르게 재산을 줄 수 있는데 유언으로는
다르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유언이라는 말은 틀렸네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다. 공익단체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자, 법정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유언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유언이란 말이 들어간 거 1번, 4번은 틀리겠네요. 그리고 4번 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여러분 여기서 2, 3, 5번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억은 뭘 말하고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중에서 다르게 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2, 3, 5번 중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하는 건 뭘까요? 요거겠죠. 1순위 법정 상속인들. 배우자나 자녀가 제3자는 아니잖아요. 공익단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제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에 해당하겠죠. 이게 법정 상속분을 다르게 줄 수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5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3문단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15번에 3, 4번 남았고 14번에 뭐 답은 다 나왔지만 2번, 4번이 남았네요. 그래서 요 내용들 생각하면서 4문단을 또 읽어봅니다. 봤더니 이제 상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상속에 대해서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속은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내용이 14번에 2번에 나와요. 즉 포괄적 승계이기 때문에 채무까지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14번에 2번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 틀렸죠. 채무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시면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뭐가? 상속이요. 여러분 상속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법률 행위 어딘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15번에 4번에 나와요. 15번에 4번. 즉 상속은 뭐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즉 법률 행위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가서 볼까요? 15번에 4번. 자, 15번에 4번.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 행위도 분류된다. 그럼 상속은 뭐다?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상속과 달리.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 내용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 1문단의 내용과 여기 4문단의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15번에 4번도 확실히 맞다는 거 지울 수 있습니다. 되셨죠?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쭉 내려와서 뭐 5문단 이제 여기 보면은 상속분의 비율 같은 거 그냥 보시고 5문단 쭉 읽으면서 이제 40페이지로 내려와 보면 40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14번에 4번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유증이 있어요. 유증이 있는데 특정 재산을 받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재산권이 일단은 상속인한테 귀속한다는 거예요. 이때 상속인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귀속이 돼요. 귀속이 된 다음에 수증자, 이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 있죠. 이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그러면은 유증의 이행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채권을. 일단 바로 재산을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4번에 4번.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목적물을 소유한다? 아니죠, 여러분. 목적물은 일단 누구한테 간다고요? 목적물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리고 수증자는 뭘 갖는다고요? 수증자가 갖는 거는 유증에 대한 채권을 갖는 거예요. 유증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이 채권을 가지고 그 물건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되시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목적물을 소유한다 라는 말은 틀렸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 다 풀렸네요. 1, 2, 4, 5번이 틀렸다는 거 다 체크했고, 그럼 확실히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6문단도 보시면 6문단의 첫 번째 줄, 유증을 받는 수증자.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여기 보면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라고 하죠. 법인이 유증을 받는 수증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5번에 3번 내용에 해당하는 거네요. 15번에 3번 보시면 법인의 유증을 할 때 라는 말 나오죠. 그럼 법인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네요. 자, 법인이 수증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에서 어떤 얘기 했어요? 여기 15번에 3번 말할 때 여기 15번에 3번이면서 여기 15번에 2번도 여기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죠. 15번에 2번도 들어갔어야 되는 이 부분 보시면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상대방이 뭐 재단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익단체이든. 그 말이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법인의 유증을 할 때도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3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15번의 답 2번이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네요. 됐죠, 여러분? 15번도 풀렸고, 자, 14번, 15번, 16번까지 풀렸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17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7번. X의 상속이 배우자, 아들, 딸 요렇게 3명이 있습니다. X가 사망했을 때 재산으로 14억이 있었고 아이고 돈 많으시네요. 유효하게 작성된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전체 재산의 절반을 세상에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대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공익법인 C가 있다. 요렇게까지 했을 때 X에게 채무가 있다면 만약 여기서 빚이 있어요. 그럼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채무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 X의 채무가 10억이에요. 그럼 공익법인 C가요. 7억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체 재산의 절반이니까. 여기서 기부받은 재산으로 이 채무 10억을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그럼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상속 안 받을래요. 요거 가능해요.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문단에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 있죠?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 있어요. 이게 그거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빚이 있을 경우에 저 그러면 그냥 안 받을래요. 이거 받는 게 저한테 더 손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X에게 채무가 없어요. 그럼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배우자가 받는 재산보다 많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4문단에 보면 상속분의 비율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으면 각각 1.5대 1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1.5를 받고 아들이 1, 딸이 1을 받아요. 그럼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1.5죠. 그러면은 아들 A와 딸 B가 받는 거 재산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합하면 뭐예요? 두 개 합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상속받는 계산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5고 2니까.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줄어들지만 배우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요거 4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자, 4문단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돼요. 그리고 이 순위가 부모 등의 직계종속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17번에 4번의 근거가 돼요. 즉 부모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순위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야 된다?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때요 지금? 자녀가 살아있잖아요. 여기 아들 A와 딸 B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고 X의 부모가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선순위자가 있잖아요. 선순위자가 있어요.
그래서 X의 부모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경우 뭐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고 줄어들지 않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A와 딸 B는 부모에 비해 선순위자이기 때문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그렇다고 갑자기 막 아들, 딸을 죽이는 막 이런 상상을 선생님 갑자기 했습니다. N도 아닌데. 무시무시한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송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엄마 1.5, 아들 1, 딸 1이죠. 1대 1로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맞죠, 여러분? 이 굳이 금액 지금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5번도 맞다는 거 할 수 있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24번째 시간까지 해서 24개의 지문을 봤는데 4주차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했고요. 거의 한 달을 한 거죠. 4주차면은. 그래서 24개의 지문까지 이번 주 마지막 지문까지를 봤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식으로 좀 꾸준히 방학 동안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